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엄마가 알아야 할 환경상식 11번째에서 16번째 편지 써머리를 맡은 이현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합성 세제가 얼마나 유해한지, 그리고 알러지와 아토피에 대해서 이 엄마가 오늘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번째 편지에서는 장애는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몇 또, 쪽이에요? 네? 몇 쪽이에요? 제가 페이지 11번째 편지, 제가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서 아, 보시면 다 108페이지입니다. 나오실 겁니다. 108.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표지는 잘 아시죠? 장애입니다. 장애. 그래서 겉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건 90세가 넘은 할머니의 내장력이라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두 사진이 그 내장의 위치가 이렇게 다 반대로 있는 걸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장이 다 반대로 있어도 90세까지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말하자면 산에 보이지 않는 곳이 이상한데, 저희는 이런 분을 장애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밖에서 보는 모습만 보고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차이를 이상으로 보지 말고 그저 나와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뱃속 아기가 조금 더 자라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양초 검사로 이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이상 유무를 조사하자는 얘기 우리 다 들으셨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음파 자체의 안정성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만일 아이에게 이상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대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겠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검사를 해서 아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에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 음미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태어난 뒤에도 세심한 배려로 잘 키웠으면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엄마인 것 같습니다. 12번째 편지는 비누 운동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고무거든요. 고무.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고무로 다 만들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 플라스틱으로 다 대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에 이제 처한 거죠. 그러다가 한날은 일본에서 비누 운동이 일어났어요. 비누 운동. 이게 뭐냐면 합성 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비누로 교체하자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누를 만들려고 보니까 필요한 것이 어, 말레이시아 하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떠오르는 팜 야자의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기게 됩니다. 비누를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일본은 아주 일찍부터 이 합성세제 추방운동, 그리고 인공 뭐 이렇게 합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추방하자는 운동들이 좀 많이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 야자 열매가 굉장히 많이 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딱 보니까 저희가 요즘 불매 운동을 막 벌이고 있는 노동 착취 이런 현장들이 야자 농원에 많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 아이가 야자 열매거든요. 한 60kg이나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거를 따서 던지는 작업을 하고 있고,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살포도 담당을 하는데 맨손으로 혼합을 하고, 어깨에 거는 기구 예전에 많이 보셨죠?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살포도 하고, 기구가 거의 지급되지 않아서 샌들을 신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주택은 아침과 밤 각각 2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도 일정 시간대밖에 나오지 않는 불편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월급은 일반 노동자의 4분의 1 정도였다고 하는데, 위에 보시면 오른쪽 사진이 다큐멘터리와 행복이란 라는 방송에서 극한 직업 말레이시아 팜나무 농장을 다룬 영상입니다. 너무너무 이 가혹한 노동 때문에 남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술을 마시는데 탕진을 하고, 여성들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농약으로 자살을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일본에서는 파업류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 95%가 식품용, 패스트푸드 튀김용, 스낵 과자, 마가린 쇼트닝 이런 데 사용이 되고 비누용은 약 2% 정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돈을 미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앞으로 아기 몸을 닦거나 기저귀나 의류를 빨 때 비누의 덕을 볼 일이 늘어날 너에게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릴 결과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고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일본은 실제로 이 말레이시아의 난개발을 굉장히 촉진을 시켰는데요. 일본 ODA가 사라워크주에 댐을 설치를 하면서 기름 야자 농원을 증설해서 현지 주민의 거주지를 빼앗았다는 점에서도 일본은 말레이시아의 난개발을 촉진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시림이 체벌이 되고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름 야자 농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원시림이 기름 야자 농으로 바뀌는 것은 물질주의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이것도 뭐 나무다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의 전체 60%를 담당하는 녹지는 아직 훼손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단어에서 문장에서 제가 이분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자연이 언제까지나 계속 보존이 되어서 언젠가 내 아기와 너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전달을 했어요. 지금 환경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합성세제 유해성이 끝나고 13번째 편지에서는 알러지와 아토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13번째 편지에는 알러지, 중요한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시면은 소장, 대장, 우리 내장의 일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이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게 맹장 충수염이라서 바로 회복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배를 이제 가른 거죠. 배를 딱 가르고 보니까 맹장이 아닌 거예요. 옆에 그냥 회장 말단부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띵띵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회장 말단염이라 해서 이 말은 좀 어려운데 흔히 소장 알러지 지금 지금으로서는 급성 장염 그중에 알러지성 장염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염인데 이게 배를 개복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전날에 이 엄마가 빨갛게 물들인 명란젓을 실컷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란을 물들인 빨간 합성 색소가 단백 변성 물질의 원인이 아닐까 추측된다고 하면서 이 엄마는 합성 착색료를 사용해서 물들인 음식은 앞으로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흔히 알러지를 그저 귀찮은 증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아프면 성가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알러지는 체내에 들어온 유해한 물질을 배제하려는 면역 반응이거든요. 이 면역 반응이 아주 중요하고 효과 있는 방어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된다고 염두를 둡니다.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날 것이 알러지 반응인데 이 면역은 흔히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을 막아서 몸을 방어하는 기능을 말을 하고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의 생태를 보호하는 반응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은 면역 기능의 이상, 다시 말해서 면역 기능의 저하 혹은 과잉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알러지 과민증이란 생체에서 유효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또는 적정하지 못한 형태로 일어나 몸 전체 혹은 일부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의 총칭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 4가지 유형을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1형은 극시형 알러지, 특히 흔히 말하는 아토피, 비염, 천식 이런 아이들이고 2형은 항체 의존성, 세포 장애성 알러지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을 해서 자기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가 죽게 만드는 그런 알러지를 말하고 3번째는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결합해서 몸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는 알러지를 말하고 4번째는 지연형 증상이 조금 늦게 나타나는 알러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4가지로 유형을 나타났더라고요. 4번째 아토피 치료는 생활 속에서라고 해서 이
사진이 있는 장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그 책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4가지 유형 중에서 1형 아토피나 서식 비염 같은 알러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가 백혈구에서 이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개의 림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T 림프구, 그다음에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B 림프구. 이 스펠링 앞자를 따서 T와 B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항원, 말하자면 알러지 유발 물질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 그 T 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B 림프구는 면역 물질, 말하자면 항체를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비만 세포에 착상을 딱 해서 비만 세포 감작,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 작용을 비만 세포 감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으로 따지면 장전을 딱 해놓는 거예요. 장전을 해놓고 있다가 다시 한번 그 똑같은 항원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방아쇠를 빵 당겨서 이 비만 세포의 주머니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과립이 일어나는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전달 물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스타민, 헤파린, 단백질 분해 요소 이런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히스타민은 가려움증을 굉장히 유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편식, 고초열이 뭐냐면 꽃가루 알러지를 나타내고 아토피, 습진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까 소장 알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급비하기 시작한 물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변성된 음식, 오래되고 나쁜 기름을 사용한 어묵, 화학물질, 특히 너무 반짝이는 합성 색소가 첨가된 식품에는 절대 젓가락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편할 때도 있겠죠. 그냥 아무거나 다 먹지 못하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음식이 이렇게 금방 배설이 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라고 수긍을 하고 이것은 내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를 일으키는 걸 보니까 요즘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이 꽤 많고 20년도에 이미 보육 원아의 35%가 아토피에 걸려 있었다고 하고 선진국에서는 알러지나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이 굉장히 급격히 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의 내장은 진화 과정에서 계속 먹어온 음식에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여태까지 먹어왔던 쌀이나 보리까지도 알러지 원인 물질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꽃가루 알러지는 꽃가루가 많은 시골보다 도시에 환자가 더 많다고 해요. 도대체 왜? 만약 꽃가루 알러지가 꽃가루가 원인이라고 하면 이 꽃가루를 무슨 모든 사람들이 다 알러지에 걸려야 하는데 시골보다는 왜 도시에 환자가 더 많을까 하고 보니까 결국 문제는 이 꽃가루나 원인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꽃가루 등의 물질에 과민하게 되는 성질을 원인이라고 봅니다. 가정이나 빌딩 안에 있는 건축재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둘러싸여 있고 밖에서는 대기 오염에 접하고 있고 그런 물질이 코나 목 점막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흔히 식하우스, 식스쿨, 식빌딩 앞에 식이 아프다는 것 뜻이잖아요. 영어가 하나 나왔네요. SICK. 이 식이라는 이 병의 원인은 내장 건축제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접촉된 적이 없는 물질, 지금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만들어낸 이 접촉된 적이 없는 이 물질을 처리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는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독성 물질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물질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몸의 반응이 아토피라는 형태로 몸이 과잉 반응하게 되는 거라고 알러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놨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는 그냥 이 물질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가장 상책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그 물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고
아토피 치료는 이미 밝혀진 원인 물질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장이나 기관, 비강 점막, 피부 세포 등을 약화시키고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음식에 포함되는 인공화학 물질, 또 여러 가지 오염 물질, 그리고 합성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골라서 쓰고 좀 내 몸에 닿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엄마의 마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태계를 거스르지 않고 만든 이른바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15번째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나타난 정말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알러지와 생식기의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태율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발이 땅에 닿기 시작하면 그 태열은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 독성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토, 기침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알러지성 반응을. 실제로 중고생의 50% 전후가 알러지를 고생하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은 파분증, 아까 말씀드린 꽃가루 알러지, 그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러지성 비염, 금속 알러지, 그다음에 화학물질 과민증 이런 순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성도숙증, 조기 발견 사춘기, 예, 여성들의 초경이 6개월씩이나 빨라지고 2차 성징이 빨라지는 거죠.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또 극심한 생리통과 생리불순. 네. 원래 이제 월경이 시작이 되면 3일에서 7일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10일 이상 계속되는 학생 수가 전체의 4.4%나 되고 심지어 20일에서 25일 이상인 아이도 0.6%였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 내내 너무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죠. 남학생의 경우도 정자의 감소 등이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번째 이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신호를 보내겠죠, 몸은. 그래서 그 몸의 신호를 간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내 몸에 보내는 그 사소한 경고를 간과하지 말고 첫 번째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먹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미래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엄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절실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6번째는 독성 물질이 내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합성 화학 물질들이 이 아이들을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는데 간과 치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빨간 부분이 간입니다. 간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소장에서 바로 간으로 이동을 해요. 그 음식물의 영양소가. 왜냐하면 여기서 해독을 거쳐야지만 온몸으로 돌 수 있겠죠. 독성이 들어간 물질을 온몸으로 돌게 되면 내 몸이 너무 위험해지게 되니까 해독을 거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간에서 신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신장은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서 다시 내 몸, 온몸으로 피를 돌리는 이게 우리 기작이거든요.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온몸을 돌 수 있는 기작인데 근데 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먹어보거나 접촉한 경험이 없었던 물질에 대해서는 이 분해 효소, 다시 말해서 해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독이 되지 않은 채로 다른 장기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세포에 이런 불필요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질을 이 분해하는 효소가 없더라도 이 장기는 이것을 분해하려는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해독 하는 물질, 유익한 물질까 해독 효소는 유익한 물질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분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그 결과 간이 파괴되고 몸이 무거워지고 칼슘의 저하로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모든 모유는 화학 물질을 잘 받아들인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다뤘냐면 지금 이 네 가지 사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유화제입니다. 유화제.
첫 번째 사진은 농약인데 농약을 액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유화제가 들어가서 액체화를 시켜야 된다고 옆에는 화장품, 그다음에 무심코 바르는 연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런 모든 것에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만들어주는 유화제가 필히 들어가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세포막에 보면 이 제일 끝부분이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름으로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유화제는 기름을 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세포막을 쉽게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비타민 중에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D는 옆에 잘 보시면 보라색으로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 있죠. 그게 단백질인데 그런 어떠한 물질들은 전부 다 저경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경로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세포막은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지질막으로 덮여 있는 건데 비타민 A와 D는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이 없어도 그냥 마구적으로 그 세포막을 뚫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화학 물질 또한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세포막을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죠. 이 유화제, 비타민, 그다음에 인공화학 물질 이런 아이들은 딱 들어오자마자 어디에 쌓이냐면 이 지방인데요. 지방에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제목처럼 모유는 거의 기름으로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분들이. 그래서 이 엄마의 모유가 화학물질 덩어리 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요해한 인공화학 물질에 많이 접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여드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익숙한 사진인데 저한테는 보시면 노동성 조사로 PCB라는 폴리어마 바이페닐이라는 이 유기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60개 공장의 노동자 100명 중에 1명이 피하 지방에 PCB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쌓여 있는 것을 몸에서 어떻게든 배출하려다 보니까 가장 배설이 왕성한 피부에 축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등에도 여드름 나고 얼굴에도 여드름이 나는 거죠. 피부 가까이 있는 피하 지방까지는 보내도 밖으로 배출을 할 수가 없어서 여드름을 통해서 축적된 PCB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드름의 원인은 물론 아이들의 호르몬 작용도 있지만 각종 PCB, 다이옥신류, 여드름의 종류에 따라서 염소계 물질, 현재로서는 PCB나 BHC, 염소에 첨가된 석유, 합성 물질,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 각종 유무기화합물, 대기오염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성 물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